이번 사건은 사탄이 만약 존재한다면 사탄이 사람의 형태로 우리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어쩜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싶은 스토리거든요. 자료 준비를 하면서도 좀 힘들었어요. 특히 현재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사건이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절대 쉽지 않죠. 오죽했으면 아이들 키우는 TV 프로가 시청률이 높고,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아이들 연령별로 나눠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미운 4살이라는 말도 있고 중2병이라는 흔히 쓰는 말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아이들도 참 힘들 거예요. 세상에 갑자기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머릿속이 배치장일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 많은 룰들을 배워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왜 미끄럼틀은 거꾸로 올라가면 안 되고, 또 왜 친구 머리에 모래를 뿌리면 안 되고, 왜 밥은 손으로 먹으면 안 되고, 또 집에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 되고 등등. 너무 룰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10대가 되고 나면 나는 분명히 이제 어른 같은데 왜 아직도 아이처럼 부모의 간섭을 받지? 부모의 도움을 아직도 나는 왜 필요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싶어요. 언제쯤 뭐 엄마 아빠 집에서 나갈 수 있지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 저희도 다 지나왔잖아요. 그 때를. 그래서 더 잘 알죠. 내 공간도 필요한데 자꾸 부모님은 여전히 날 아이처럼 간섭한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당연히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지금 또 애 엄마로서 포인트 오브 뷰가 바뀐 채로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주는 행복은 어마어마하지만 참 우리 부모님도 힘드셨겠다 그런 싶은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떠들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내 아이가 악마가 씌었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체벌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정마다 교육 스타일은 다르고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알겠는데, 체벌하다가 왜 이 아이는 체벌을 힘들어하지 않지? 아씨 열받네. 이거는 악마가 하는 거다. 악귀에 씌인 내 애들을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과연 실제로 존재할까요? 있어요. 실제로. 이건 애가 악귀가 씌인 게 아니라 네가 씌인 거야.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악귀에 씌었다면서 40도 가까운 땡볕에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고 물도 안 주고 서 있으라 그러고, 힘들어서 그늘로 걸어 오려고 하면 선인장으로 찔러요. 네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부모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끔찍한 집에서 도망가려는 애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손발을 꽁꽁 묶고, 그 묶인 손발을 뒤로, 손이랑 발을 뒤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통닭처럼. 그렇게 묶은 채로 방에 며칠 동안 처박아 놓고 굶기면서 가둬놓는 사람, 대체 뭐지? 자기가 신이라도 된 거예요? 신도 인간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으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나약한 이 사람들에게 다가온 종교, 아니 사탄이 개입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개입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서 미국 전역으로 크게 난리가 났던 사건인데요. 지금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이랑 친한 척하기 미친 척의 리사 언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고요. 몇 년 안 됐죠. 불과 3년도 채 안 됐어요. 2023년 8월 30날 오전 11시가 조금 안 된 시각, 12살 어린 소년이 한 집의 도어벨을 띵동 누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Yes. Hi,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do 2 favors. Well, what are they? Taking me to the nearest police station. Well, actually, just one's fine. Well, what's going on, son? Have a seat there. It's personal business.
Have a seat. What's your name? 아이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어 뒤로 돌아서야 하나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헤이 하고 말을 걸어줬어요. 이 아이는 다시 집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갑니다. 인터폰으로. 저기 2가지 부탁만 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요. 뭔데? 이랬더니 첫째는 경찰서에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라는 거였고, 그래 2번째는 뭔데? 이랬더니 아예 얘기도 못 꺼내요. 못 꺼내면서 아니다 그냥 첫 번째만 들어주면 돼 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2번째는 음식과 물을 부탁하려고 했었대요. 너무 가엾지 않나요? 집주인 아저씨가 카메라로 얼핏 봤는데 애가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봤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그냥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나는 그냥 경찰에 가면 된다고, 감옥에 가야 된다고. 집주인 아저씨가 정말 차분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911에 바로 전화해서 아이가 경찰을 찾는다고. 아주 삐쩍 말라있고 팔목과 다리에는 테이프로 결박됐던 흔적들이 있고 상처들도 많다고. 그 외에도 이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을 경찰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조디 힐데브란트라는 여자 집에서 창문을 넘어 탈출한 아이였어요. 아무래도 조디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여자 같으니 경찰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라고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조디도 아마 이 아이를 지금 찾고 있을 거예요. 경찰이 더 빨리 와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주인 아저씨는 마지막에는 이제 눈물이 꾹 나오는 거를 참으면서 말을 이어가요. 목소리가 막 덜덜 떨렸어요. His ankles are taped up and he won't tell us why. Okay. But he has duct tape around each ankle. I mean his wrists as well. Okay, this boy has been... He needs... This kid has obviously been... I think he's been detained. He's obviously covered in wounds. Okay. Let's get the paramedics headed over that way, okay? Oh, that's a good idea too. 아니나 다를까 조디는 없어진 아이를 찾으러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있었고요. 경찰 차랑 딱 마주쳤는데 조디가 경찰한테 혹시 10대 남자애 본 적 있어? 라고 엄청 다급해하면서 말을 했대요. 경찰이 시치미를 딱 대면서 아니 보면 알려줄게 하고 지나갔어요. 너무 다행이죠. 이 아이가 양말만 신고 신발도 없이 그 뜨거운 38도의 사막 지역을 돌아다니며 구조구걸을 했는데요. 집들도 3군데나 돌아다녔대요. 또 이 지역이 집집마다 붙어있지 않고 엄청 집들이 뜨문뜨문한 곳이에요. 얼마나 뜨거웠을까. 살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다행히 너무도 다행히 마지막 3번째 집에서 응답을 해줬고 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고 911에 신고도 불러줘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웃집에 도움을 청한 이 12살 어린 소년의 이름은 러셀입니다. 경찰은 러셀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았어요. 이 아이는 심각한 아동학대를 오랫동안 받고 있었구나. 삐쩍 마른 영양실조의 러셀은 손목과 발목이 넉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수갑을 채웠던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상처, 또 발목에도 덕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거를 살짝 떼어내자 상처가 드러나는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안에 힘줄이 앞, 뒤로 다 보였다고 합니다. Ickes helped R into the ambulance. You want medical to hold off to transport to the hospital? We need to get some photographs first. 아킬레스건 있는 거기까지 다 보였대요. 구금, 감금되고 학대를 받으면서 그 상처 부위에는 카이엔 페퍼, 그러니까 고춧가루 같은 거예요. 아주 매운 고춧가루. 그거를 꿀이랑 섞어서 상처 부위에 발라놨대요. 근데 처음에 경찰들이 신고를 듣고 되게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이요. 유타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유타 중에서도 엄청 부자들이 사는 대저택지 주소지였거든요. 전화를 받았을 때는 덕테이프? 친구들이랑 놀다 그런 건가? 뭐지?
하면서 반신반의로 현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바디캠이 공개가 됐는데요. 한 명이 아이 상태를 본 뒤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다른 경찰관한테 작은 목소리로 나 눈물 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경찰이 그래서 내가 지금 선글라스 못 벗고 쓰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곧 의료진들이 바로 출동을 하고요. 테이프를 자르고 상처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서 냄새도 나요. 얼마나 골맞는지. 러셀은 밧줄과 수갑에 채워져 있었어서 이 상처가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슴이 되게 아픈데요. 근데 전 이렇게 당해도 싸요. 이게 다 제 잘못이니까요 라고 합니다. 경찰은 괜찮아.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건 너의 상태거든. 자, 이제 너의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하고 경계를 풀어주면서 누가 이런 걸 했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취조를 시작합니다. 이제 경찰은 러셀이 알려준 그 이름 조디 힐데브랜트 그 여자 집을 수색하기로 해요. 경찰은 이때까지만 해도 조디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조금 했는데 심리치료사? 너무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이 500만 달러, 그러니까 73억 원 가치의 집이었거든요. 경찰들은 무슨 심리치료사가 500만 달러 집에 그것도 혼자 살고 있지?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학대당한 이 아이의 형제 중에서 첫째 형이 있는데 증언에도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 집을 딱 가본 순간 무슨 뮤지엄 같았다고 그래요. 조디가 집을 소개시켜 주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고 집을 다 못 보고 돌아왔다라고 증언을 할 정도면 진짜 으리으리한 집이죠. 지금 상황이 경찰이 봤을 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의 온몸에 학대 흔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도망쳐 나온 집 주인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에요. 아이의 엄마는 루비 프랭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비랑 조디?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러셀이 또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도망쳐 나온 그 조디 아줌마 집에 자기 여동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여동생을 보지 못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얘네가 학대를 받았고 그것도 남의 집에 있는 것도 되게 이상한데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한 달 동안 못 봤다고. 경찰들은 바로 그 집을 가기로 합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더 있는 거면 집을 아주 샅샅이 수색해야 된다고 경찰들끼리 공조를 요청해서 더 많은 경찰관들이랑 무장으로 그 집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프로퍼티인 거잖아요. 이 영장이 없으면 사실은 수색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경우는 yes, 됩니다. 수색은 원래 법원 명령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두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외사항만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첫 번째, 그 집에 합법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이 들어오세요 라고 자발적 동의를 한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집주인이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하겠죠. 두 번째는 아이 또는 집안 사람이 심각하게 다쳤거나 곧 다칠 위험이 크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당장 영장 없이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든지 폭행소리 아니면 총소리, 심각한 부상 징후 등 지금 당장 위험으로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은 확실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눈으로 직접 봤죠. 그리고 증언도 들었어요. 그 아이는 집에 여동생도 있다고 했죠. 바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 응급한 상황인 거예요.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조디의 집을 급습합니다. 경찰이야, 문 열어! 이렇게 하니까 조디가 쓱 나와요. 근데 한 손에는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와! 이랬더니 나 변호사랑 얘기 중이야. 알았겠죠. 경찰이 쳐들어올 거를. 또 경찰은 밖으로 나와! 이 똑같은 말만 계속 몇 번 반복하다가 경찰이 억지로 무력으로 조디를 밖으로 끌어내요. 완전 멋있었어요.
조디는 영장 있냐, 영장 없이 이럴 수가 있냐 소리를 막 치고 대답할 가치가 없죠.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Jody, I need you to step out. I have my attorney. That's great. Step out of the house. No, I'm not going to step out of Step the out of house. the house. Step out of the house. Whoa. We're just gonna see if anybody else. Is there anybody else home? Wait a minute, how do you come to my house? Right there. They come into my house. So have a seat right there. Do you have a search warrant? Have a seat right Do there. you have a search Have a warrant? seat right there. I'll explain everything after. Have a seat right there. Do you have a search warrant, sir? Control 12X11. Can you hold the air? We're searching the house. I can tell you what's in the house. Okay. Just have a seat right there for me. Do you have a search warrant? We'll explain it after this. You can't just come into my house without a search warrant. We'll explain everything after this, ma'am. 이때 수색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증거를 찾으러 갔던 목적이 아니고요. 잠재적 피해자를 찾으러 간 거예요. 영장 없이 증거 수집은 또 안 된다고 해요. 경찰이에요! 외치세요! 라고 하면서 집을 막 박물관 수준이잖아요. 막 열심히 돌아봐요. 그 와중에 한 명 발견! 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 앞에 조그만 클로짓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실 같은 거요. 거기에 조그만 아이가 삐쩍 뼈랑 가죽만 남게끔 말라가지고 힘없이 양반다리를 하고 멍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남잔지 여잔지 분간도 안 가요. 너무 마른 데다가 머리까지 빡빡 밀려 있었거든요. 나 정말 울어. 안녕, 나 토블러 경찰 아저씨야 라고 하면서 총을 옆에다 이렇게 탁 놔두고 대화 시도를 합니다.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얼마나 이 모든 게 다 당황스럽고 이상하겠어요. 이게 어떻게 9살 아이의 하루란 말이냐고요. 난 너를 해치지 않아. 너가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옆에 좀 앉아 있어도 될까? 하고 경찰이 옆에 앉아요. 이때 이제 제복을 입지 않은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다시 시도를 합니다. 무섭니? 했더니 그냥 긴장돼요 라고 첫 말문을 열어요. 우리가 오늘 너희 오빠를 도와줬거든? 우리가 너도 돕고 싶어서 왔어. 아니, 이 아이는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학대가 이 아이의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나는 맨날 학대를 당하면서 살았어. 근데 오늘날 갑자기 무장을 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가 널 도와줄게 라고 하면은 뭐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을까요? 내가 힘들다고 느꼈던 게 도움을 받을 만한 수준이었나? 조디랑 엄마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 그랬는데 도움이라니 무슨 말이지? 아마도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Hey, you okay? Is this just you in here? I'm Sergeant Tobler. What's your name? I just have one. Where's your sister at? Contact one. You okay? A little more than an hour later, EF is still afraid to leave the closet. Sergeant Tobler asks the young girl if she's hungry and would like some food. She seems nervous to eat as she stares at the small personalized pizza for several minutes before slowly inching the food toward her so she can take a bite. We are safe. We will not hurt you, and we won't do anything to hurt you. It's unclear what was said next, but after nearly 4 hours, EF stands up with the emergency responders and slowly walks out of the closet. EF is later taken to a hospital.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학대를 받은 흔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디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닌데 왜 이들과 같이 있지? 경찰은 친부모를 찾아야 했어요. 경찰관 제시는 아동가족복지국에 수사 요청을 했고요. 아동가족복지국에서 회신이 와서는 Hey 제시, 8 passengers 이거 알아? 구글로 한번 검색해봐 라고 합니다. 8 passenger? 그게 뭐지? 툭툭툭툭 찾아보는데요. 8 passengers는 수백만 팔로워가 있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어요. 루비라는 여자가 운영하고 있고요. 루비의 남편 케빈 그리고 그들의 자녀 6명 총 8명의 가족이 꾸리는
가족 브이로그 유튜브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모르몬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알고 계셔야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와 몰입도가 올라갈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조금 설명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몬을 다르게 LDS라고 부르는데요.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약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살 때 종종 선교하시는 외국인들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정장 깨끗하게 빼입고 명찰 이렇게 이름표 달고 다니시는 젊은 남자분들 아시려나요? 그 사람들이 모르몬 교인들입니다.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물론 같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모르몬교는 꽤 많이 보수적인 편이에요. 이렇게 very high demanding 한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특히 빡세게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결혼, 섹스, 연애 이 규범이 아주 뚜렷합니다. 혼전 성관계가 허용되지가 않고요. 결혼 후에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합니다. 더 보수적인 곳은 연애도 결혼 전제 느낌이 더 강하고요. 술, 담배 안 되고 커피랑 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모르몬들도 아주 많습니다. 또한 이 커뮤니티 분위기가 이 아이를 축복으로, 물론 아이는 축복이지만 아주 크게 보는 분위기라서 이제 일찍 결혼해서 일찍 출산하고 애를 여럿 낳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르몬 가정에서는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이다. 이거를 이상적 모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한 게 공동체 밀도가 높아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굉장히 끈끈해요. 서로 아이들을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약간 교회 안에서 누가 뭘 하는지 소문도 이렇게 빨리 돌고 그런 구조예요. 이 보수 모르몬 집단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가족 신앙 규범을 삶의 중심에 두고 공동체가 그걸 같이 밀어주는 문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좀 엄격한 면도 있고 숨막히는 면도 있다고 외부에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면 좋은 게 오늘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유타라는 곳이 거의 모르몬교 성지 같은 곳이라는 점.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서도 이 지역의 50%가 모르몬교다라고 나왔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많을 거다라는 집계가 있어요. 다시 루비의 가족 브이로그로 돌아가서 루빈의 가족은 유타에 사는 모르몬 교인이었습니다. 모르몬은 하이 디맨딩 종교인 만큼 모르몬 교인들은 완벽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 중 또 하나는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그게 전도의 가장 큰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모르몬 교회에서는 유튜브 브이로그를 권장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한 가정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빠른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또 그걸 통해 모르몬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유튜브 초창기 때 많은 가정주부들의 시점으로 만들어진 가족 브이로그 채널들이 유타에서 탄생해서 유행이 시작했다고 해요. 이 8 Passengers도 그중 하나고 루비는 또 브이로그를 참 잘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아 몇백만 구독자가 생길 만큼 크게 성공했습니다. 잘 벌 때는 매달 유튜브로 몇억 원씩 들어왔대요. 기업들, 스폰서들도 생겨서 돈방석에 앉게 됐죠. 잠시 8 Passengers의 브이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Who's gonna win, Chad or Kevin? 너무 귀엽고 단란한 가족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예쁘고 화목해 보이고 금전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았던 가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유명한 유튜버였지만 일단 경찰들은 루비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유타가 굉장히 큰 주거든요. 미국에서도 11번째로 큰 주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살면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서로 잘 알지 못해요. 이렇게 조금씩 경찰이 루비의 백그라운드를 알아내는 동안
주디와 루비의 연결고리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루비의 거주지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조디 집에서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멀죠. 이들은 과연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경찰들은 루비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더니 애가 6명이나 있네?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디 있지? 싶었던 거예요. 발견된 건 2명밖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다른 아이들의 소재지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첫째 체드, 둘째 셰리는 집에서 나와서 가족과 왕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가운데 애들이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지역 기관들과 함께 주 전책 수색을 들어갔습니다. 루비의 집으로 등록된 곳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모습이랑 완전 다른 거죠. 큰 가방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모든 옷 등 짐들이 밖으로 다 나와 있었습니다. 대피용 가방도 보이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사 준비를 하던 걸까요? 이 내용도 뒤에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알고 보니 루비는 이날 아침에 조디 집에 있다가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가는 길에 조디가 전화해서 러셀이 탈출했어. 다시 돌아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루비는 가족 친구 집에 가운데 아이를 두고 다시 조디 집으로 갔어요. 다행히 가운데 2 아이는 무사했고요. 경찰이 루비의 애들의 행방을 찾는 동안 경찰서로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바로 케빈 프랭키, 루비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놀랬어요. 왜냐면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 오라고 누가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나 애 데리러 왔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너한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왔어? 대답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루비가 전화를 해서 아이를 경찰서에 와서 데려가 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케빈이 경찰이 처음에 물었을 때 이것저것 많이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혹시 루비가 공경에 처한 걸까봐 말을 아낀 거였다고 해요. 이것저것 신문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때 드디어 루비와 조디의 관계가 밝혀집니다. 남편이 얘기하길 루비랑 조디는 사업 파트너예요. 2018년 말 정도부터 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1년 남짓 동안 둘이 커넥션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커넥션스는 조디가 만든 단체인데 종교에 기반한 심리치료 단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모르몬교입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SNS에서 꽤 유명한 사람인 게 밝혀졌어요. 소모임도 개최하면서 단체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는 자리도 주선도 해주고 서로 얘기를 터놓고 하는 기독교로 치면 기도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을 진행도 하고 그랬대요. 이 모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거는 인생 코치, 릴레이션십 코칭 등이었고요. 서로를 커넥시켜 주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커플 워크숍에 더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됐거든요. 실제로 부부 갈등 개선을 위해 상담을 찾는 모르몬 커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조디라는 사람도 모르몬교였으며 두 번째, 모르몬들은 결혼을 한 번 하면 이혼을 금지시하는 풍습이 아직 남아있어서 모르몬교 상담사라는 위치가 많은 모르몬교 커플들에게 먹혔던 거죠. 심지어 루비를 만난 뒤로 유명한 가족 블로그 하는 유튜버까지 등에다 지고선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지금은 폐쇄되고 그 웹사이트가 없는데 홍보도 엄청 잘해놨었대요. 부부들이 나와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되었어 이런 리뷰도 있고 엄청 행복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부부들이 막 열심히 홍보하고 그러니까 부부 문제의 낭떠러지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가 보고 싶었겠어요. 심지어 이 단체가 유명해지니까 모르몬 교회에서도 조디를 막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수캠 아시죠? 서장훈님 나오는 프로그램 그런 이수캠처럼 그렇게 막 추천해주고 하는 거예요. 모르몬들은 커플 테라피라는 개념을 이전에는 접해본 적이 거의 없대요. 조디가 선구주자 중 한 명인 거예요. 조디의 웹사이트나 강연을 보면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겸손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사람같이 보여요. 사실은 완전 또라이였던 건데. 조디도 모르몬 신자인데 모르몬은 완벽하게 살아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조디 자신은 모르몬인데도 이혼도 했고 그다음 본인 친자녀들이랑은 연락도 다 끊고 살거든요. 근데 어째서 모르몬 신자들의 신념을 가르치는 테라피스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조디를 따르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됐던 게 아닐까 싶다가도 하긴 큰 그룹에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의 가정사까지 일반 신도가 깊이 알기는 힘들잖아요. 그쵸? 경찰은 친밀함을 형성을 해서 케빈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케빈 입에서 나온 조디라는 사람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케빈도 당연히 용의자 선상에 있었습니다. 케빈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바로 케빈은 1년 넘게 동안 6명의 아이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 세상에 조디가 이때까지 자기 자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애들을 남한테 맡기고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한 걸까요? 아무리 엄마랑 같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케빈은 이걸로 용의 선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학대랑은 직접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화가 나요. 진짜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죠? 경찰이 루비의 남편인 케빈을 신문하는 동안 드디어 조디 집 수색 영장이 나왔고 아까 집 들어간 거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들어간 거라 영장이 필요 없었잖아요. 증거 수집은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영장 만들어서 바로 다시 들어갔죠. 지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이 현장의 피해자는 9세와 11세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조디와 엄마 루비에게 받을 벌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한 것들을 다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조디 집에서 모든 방과 아이템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요. 신체적 학대 증거도 잔뜩 찾아냈어요.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빨간 게 잔뜩 묻은 크림랩 있죠. 그 플라스틱 주방용 그걸 발견을 했는데 러셀을 처음 봤을 때 이 팔과 발목에 감겨 있었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빨간 거는 그 꿀이랑 매운 고춧가루를 섞은 조디가 만든 약이었습니다. 이게 약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레미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알던 약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상처에 고춧가루라니요. 고문 도구 아니에요? 그리고 루비가 쓰는 욕실이랑 방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플라스틱 통에 꿀이랑 매운 고춧가루를 섞어놓은 반죽이 있었고 밧줄도 잔뜩 있었고요. 클로짓에는 덕테이프도 잔뜩 있고 공책도 이만큼 있었는데 모르몬들은 맨날 일기를 써야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디의 집은 마당 빼고 실평수가 집만 300평이 됐는데요. 지하로 내려갔더니 시멘트로 된 공간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이 빌트인 세이프가 정말 큰 게 있어요. 이 방만 한 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방만 한 거, 아니면 더 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프라이빗 뱅크 같은 데 가보면 영화에서 종종 보이는 그 이렇게 윌로 된 철문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여는 엄청 무거운 문 아시죠? 그런 문이 달린 방, 금고 이런 거를 발견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이걸 패닉 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전에 지어진 집이나 진짜 부잣집에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 재난 대비하는 용도. 보통 우리나라도 옛날 집은 그런 게 있는데 왜 영화 기생충도 나오잖아요. 그런 방을 경찰이 발견했어요. 이게 문이 엄청 두껍다 보니까 비밀번호를 열지 않으면 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경찰이 조디한테 비밀번호가 뭐야? 얘기해봐라고 물었더니 그 방? 나 있는 줄은 알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어서 아예 몰라. 사용하는 방이 아니야. 그게 패닉룸이야?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몰랐겠냐고요. 당연히 그딴 말을 하겠죠. 수사관은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막 아무 번호나 눌러봐요. 드르륵
웬걸 열렸어요. 1, 2, 3, 4, 5, 6. 패닉룸은 꽤 컸어요. 그 안에 있던 서랍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수갑이랑 밧줄이 또 나오네. 조디가 급하게 거기다가 숨겼나 봐요. 미친. 수사관 중 한 명이 여자였는데 이분도 아이가 있는 엄마였어요. 이때 수사를 떠올리면 가장 잔인한 사건으로 기억이 남는데요. 집을 다 뒤졌을 때쯤 오후 4시 23분 루비 프랭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아니, 아이들이 저 지경인데 아이들부터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Anything that we're going to find. Before you put you in a police vehicle, we need to search your person to make sure you don't have anything on you. Is there anything you have on you? Okay, I'm going to search you before we put you in his car. 경찰들은 우선 루비랑 조디랑 말을 맞추면 안 되잖아요. 떨어뜨려 놨고요. 그리고 루비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 순간까지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이라며 가족 브이로그를 하던 인플루언서가 악마 엄마로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심리치료사의 구속. 이 두 사람의 스토리는 사람들의 도파민에 미친 듯이 자극을 시켰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루비는 2건의 2급 중범죄, 아동학대 또는 방임 혐의로 바로 구속이 됩니다. 구속되면서도 루비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속되는 경찰차에 타면서 근데 하나만 부탁할게. 그 애들은 다른 애들이랑은 절대 어울려서는 안 돼 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뭐 변호사랑 얘기할 거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감옥 가면서 하는 한마디가 이거라고요. 이때 경찰은 알았대요. 아, 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애들을 완전히 이 세상과 멀어지게 하는, 완전 외롭게 구속시키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때 확실히 알았대요. 조디랑 루비는 퍼거토리 교도소로 갑니다. 가는 중에 경찰차 안에서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조디가 깜빵에 가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고 그 모든 전화는 레코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전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넘겨줄 것이오. 와, 오 마이 갓, 이거 지금 나한테 딱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 이러면서 웃어요. 하하하.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딸이라는 거죠. 성경에 계시된 대로 자기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핍박. The Lord says that first they'll lay their hands on you and persecute you, delivering you up to the synagogues and into prisons, being brought before kings and rulers for my name's sake. And it shall turn to you for a testimony. And then he says, settle it therefore in your hearts not to meditate before what ye shall answer, for I will give you a mouth and wisdom, which all your adversaries shall not be able to gainsay or resist. And so then he says, and ye shall be betrayed by both parents and brethren and kinsfolk and friends. I'm like, oh my gosh, that's exactly what's going on. And some of you shall be caused to be put to death, and you shall be hated by all men for my name's sake. I just read that. I just wept. I mean, the Spirit was like, he just said, this is you. And the children shall rise up against their parents and shall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That statement right there is what's going on with me. The children shall rise up and put their parents to death, and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I probably cried for an hour straight. Just everything clicked. And I said, I'm happy to go to prison. 루비가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를 기다리는 동안 반면에 조디는 신문실까지 끌려와서도 나불나불 계속 말을 해요. 사이비 주교처럼. 오, 당신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보여요. 저는 다 얘기하고 싶지만 왜냐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신들도 제 얘기 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아무 말 하지 말라네요. 저는 진짜 숨길 게 없어요. 당신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식.
조디는 사실 심리치료사 면허를 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어요. 유예 처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시 중지가 된 건데 경고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심리치료사 일로 돈 버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했죠. 근데 이때 면허 중지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내담자 비밀 유지 위반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룹 모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 한 명을 탁 찍어서 너는 포르노에 중독이 된 성범죄자야. 이렇게 막 혼내키는 방식으로 치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당하고 있겠냐.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나중에도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포르노를 한 번만 봐도 성범죄자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조디라는 여자를 어떻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엿을 먹여야 되지? 하고 보니까 내담자 비밀 유지 위반이라는 거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조디를 신고를 한 거예요. 조디는 이 사람을 본보기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 이 사람처럼 되면 안 돼라는 그 굿 익샘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대학 정보랑 뭐 교회 정보까지 다 알아내서 대학 가서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한테까지도 알렸다는 거예요. 조디 입장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중독 행위에서 안 벗어나고 자기 말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대를 하면은 뭐 말을 얼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은 이게 이제 자기가 생각해내는 처벌의 행동이었겠죠. 아니 심리치료사가 왜 이 사람 내 말 안 들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한테 꼰지르고 다니냐고요. 초등학생이냐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면허 일시 정지 상태였어도 조디는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 지금 돈을 막 벌기 시작했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심리치료사가 아니라 인생 코치, 퍼스널 코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면허가 정지가 됐으니까. 이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하면서 이때 새로 확장한 사업이 커넥션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요. 6주 과정 그리고 101 상담해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 15분을 무료로 해주는 겁니다. 또 그룹 섹션도 만들고 상담할 수 있을 때 쓰는 책도 본인이 만들고 인터넷 강의도 합니다. 이 사업가로서 조디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조디는 심리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강의 철학 핵심 중 하나는 1년에 한 번이라도 포르노를 보면 중독으로 간주를 하고 그 중독을 치료해야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왜 먹혔냐? 일단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폰을 보면은 싫죠. 한 번도 안 보면 더 좋겠죠. 그러니 맞아 이렇게 할 거고 남편도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하는 남편이 더 많겠죠. 특히 모르몬 교인이라면 가정이 깨지는 게 극도로 공포스러울 거예요. 또 그들이 믿고 따르는 상담 지도자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본인도 변하고 싶겠죠. 그래서 커넥션스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팟캐스트도 듣고요. 점점 커넥션스는 커져갑니다. 조디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남자면 다 중독자들인 거예요. 그런 꼬리표를 붙여요. 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중독에 조금 더 관련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거를 다 뺏게끔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폰을 이제 내놓고 여자들, 와이프들은 남편에게서 폰을 빼앗아요. 인터넷도 끊어버리고요.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특히 가정주부였던 분들이 약간 이 가정에 나도 파워를 얻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이 가정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요. 사실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성들에게 파워를 준 게 아니고 조디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끔 조정한 거죠. 파워를 사실은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부들은 막 자신의 경험담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하면 그러면서 막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사람이 꽤 유명한 패밀리 브이로그 유튜브였다면 더 믿음이 가겠죠. 유명한 공인이 틀린 말은 안 할 거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조디는 포르노를 본 남자에게 너는 네가 얼마나 심각한 중독에 빠졌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넌 괴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사람들 다 앞에서. 여자들에게는 남편이 누드나 포르노를 봤을 때 너는 그 벌로 관계 거부를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못 만나게도 할 수 있고 집에서 나가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다 신의 부르심으로 하는 말이야. 넌 들어야 돼. 이렇게요. 어느 순간부터 조디는 나는 신의 말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원래 심리치료사였잖아요. 근데 면허가 정지되고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조디는 나는 꿈이랑 징후를 통해서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더 심해져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막 이렇게 방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음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종교적 맥락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에도 어느 정도는 맞다 싶은 거죠. 다른 테라피스트는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 하면서 살살 꼬드깁니다. 지갑이 슬슬 열리게끔요. 참고로 상담비는 시간당 175불이었대요. 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신의 소명인데 돈을 왜 받냐고. 사람들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이제 쏟는 거죠. 조디의 상담 내용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부부가 우리 부부관계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옵니다. 그럼 조디는 대뜸 남편이 혹시 포르노 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같아 라고 대답하겠죠. 이 세상에 포르노 안 보는 남편이 보는 남편보다 적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 개인 생각인데 이렇게 대답을 하면 조디는 남편한테 너는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고 넌 괴물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고 너의 가정을 네가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와이프한테는 관계 거부를 해.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똑같이 말해. 내가 조금 쉬고 싶어서 나갈 건데 내가 들어왔을 때 너가 이 집에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있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조디가 왜곡이라는 말에 꽂혔는지 이 말을 엄청 많이 써요. 여기서 조디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요. 조디는 그녀가 하는 말을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다 들을 때 그때 가족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아이도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루비 또한 남편 케빈을 중독자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케빈도 결국은 다른 가족들도 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쫓겨나서 1년 넘게 가족의 소식도 모른 채 혼자 살게 됐죠. 가족 소식이 궁금하면 오로지 조디를 통해서만 물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빈은 경찰에게 신문당하면서 1년 남짓 만에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듣게 됩니다. 케빈은 엄청 혼란스러워해요. 너무너무 충격인 거죠. 미쳤죠 정말. 한참을 충격에 빠져있던 케빈은 울분을 토하면서 이거 무슨 공포 영화야? 내가 1년 동안 매일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가족 사진 벽에다 걸어놓고 매일매일 일만 죽어라고 하고 있었다고요. 다시 만날 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았다고요. 울어요. 약간 우는 것처럼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지금 내 와이프는 어디 있어? 난 루비를 사랑해. 막 슬프다 그쵸? 조디의 클라이언트였던 또 어떤 남편은 이런 식으로 신생아랑 생이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아빠는 조디한테 딸 1살 생일은 꼭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조디가 전화 너머로 화를 버럭 내면서 겸손한 자라면 감히 나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루비가 조디를 처음에 애초에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케빈과 루비 사이에 첫 번째 자녀인 체드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얘가 사춘기가 온 거예요. 10대가 돼서. 그러니까 더 이상 유튜브를 찍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자기 의지가 아니었잖아요. 10대가 되면 특히 중2병이 생기면 왜 엄마 말 안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루비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체드한테 화도 내보고 하는데 말을 자꾸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들 소개로 조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조디는 유명한 사람이 넝쿨째 들어왔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라? 또 루비가 조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세상에 결국 루비는 조디 말을 따라서 체드한테서 방을 빼앗았어요. 너는 이제 방을
쓸 자격이 없어 이러고 지하실에 빈 백이 있었거든요. 그 콩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7개월 동안 잠을 자게 했대요. 지하실은 항상 축축하고 눅눅하고 약간 싸하고 그런 거기 베드도 아니고 핸드폰도 빼앗았고 엄마 말 들을 준비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체드도 조디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서 상담을 받게 합니다. 체드는 처음에는 좀 반항적이었지만 벌을 받는 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또 이게 다 신의 계시라고 주입을 받으니까 체드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벌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진 거죠. 조디 또는 루비 말을 완벽하게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비랑 조디가 어린 애들한테도 체벌을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어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제일 아끼는 인형을 갖고 와서 자 이거 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야. 똑똑히 봐. 엄마가 이 네가 아끼는 인형을 머리를 땡강하고 가위로 자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가 막 자지러집니다. 잘라요 근데. 심지어 이 학대당했던 두 아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너네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올해는 너네한테 산타가 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애가 6이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 둘만 선물을 준비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애들한테는 이 애들 보는 앞에서 선물을 뜯어서 자랑하라고 시켜. 이게 모든 게 다 레코드가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큰 애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싫었대요. 자기 동생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내가 얘네 앞에서 산타 선물을 뜯고 보여준다는 게 너무 하기 싫었대요. 근데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했대요. 아, 이제 막 4살, 5살 이렇게 보였는데. 자, 이걸 계기로 유튜브 팔로워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고 스폰서도 다 떨어집니다. 아동보호국에서도 이 유튜브를 신고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 자체는 이제 매장처럼 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고문으로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2021년 코비드가 덮치고 조디는 바로 이거다. 신의 계시가 드디어 실행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조디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럼 자기들은 다 천국으로 이렇게 붕 떠서 갈 거라고. 그걸 기다리면서 집에 재난 구호품 같은 거 통조림 잔뜩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조디는 엄청 큰 집에 혼자 살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 집 조사를 당했을 때, 집 수색을 당했을 때 조디 지하에 무슨 통조림 이런 게 가득가득했대요. 진짜 애들 한 몇백 명은 먹일 수 있을 만큼. 그게 다 그때 구비를 해놓은 건가 봐요. 근데 이 코비드 때 혼자 이렇게 큰 집에, 큰 집 작은 집 떠나서 이렇게 혼자 살았으면 멘탈리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집들이 뭐 드문드문 떨어진 굉장히 아이솔레이티드한 지역에 있는 집이었을 텐데 때 조디가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근데 이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막 루비랑 쉐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루비가 그냥 혼자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 이러고 조디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딸이 쓰던 방에서 살고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신분 상승이 돼서 결국은 마스터 베드룸까지 조디가 들어오고 그리고 루비랑 조디가 한 방을 쓰면서 케빈이 쫓겨나고 뭐 조디는 갑자기 막 방언하듯이 이상한 남자 목소리로 소리 막 지르고 매일매일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Judy would go into these possessed trances. And she would start speaking in other voices. She's alive. She's 그래서 사실은 루머가 있는데 이 둘이 친구 이상의 관계였을 거다, 연인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도 있는데 이 조디의 초반 강의나 설교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죄인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막
나는 게이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신의 딸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모르몬은 특히 하이 디맨딩한 종교니까 엄청 엄격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는 뭣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뭔가 속으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집에서 케빈을 밀어내더니 결국에는 완전 쫓겨났어요. 케빈도. 그랬더니 조디는 이 집안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서 2023년 여름에는 루비랑 조디는 가장 어린 아이들 둘이랑 이 조디 집에서 살았습니다. 가운데 애들은 이제 이웃에 잠깐씩 맡겨놓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케빈에 이어서 첫째 아들 체드도 쫓겨나요. 이제 둘째 딸은 대학을 갔고, 근데 조디는 가만히 보면 그냥 성인 남자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이 이야기도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디랑 루비는 같이 유튜브를 새로 만들어요. Moms of Truth, 진실의 엄마들. 육아 조언 채널인데 뭐 대충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집은 제 거예요. 아이들 집이 아니죠. 내가 이 집 어른이잖아요. 애들은 퍼스널 공간? 그런 거 당연히 가질 수 없죠.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왜 나왔어? 왜 나왔냐고. 이 집의 둘째 딸 이름이 셰리인데 이 아이는 대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랑도 연락이 안 되고 아빠랑도 연락이 안 되고 막 첫째 오빠랑도 연락이 안 되고 막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을 거잖아요. 계속 연락은 시도를 해요. 근데 엄마가 조디랑 같이 셰리한테 연락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는 신의 말을 거역하고 있다. 아빠랑 체드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갑자기 벌을 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셰리의 자동차 몰기지, 신용카드, 보험 끊을 수 있는 금전적인 다 끊어버려요. 멀리 사니까 멀리 사는 아이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을 생각해낸 거였겠죠. 셰리는 인터뷰에서 그 순간을 회상하며 그때 정말 끔찍히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셰리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싶으니까 지역 경찰한테 가족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동생들 걱정이 되는데 집에 좀 찾아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방문을 하긴 했으나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강제로 진입은 못했고 아이들에게 직접 확인은 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10개월 후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루비도 참 애 6명을 전담으로 육아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이런 사이비한테 빠졌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들어요. 남편이 사람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너무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저도 애를 키우는데 애가 한 명밖에 없는데도 한 번씩 남편이 나만큼 육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좀 화가 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애가 6이라면 이 스트레스가 6배는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애는 무슨 죄냐고요. 조사 과정에서 12살 아이의 증언과 루비의 일기장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일기장 내용에 따르면 처음에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벌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엄청난 체벌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루비의 일기를 보면 아이들은 나약하고 버릇없는 새끼라고 칭하면서 애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둥 벨트로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린 남매는 일탈 행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생활 방식을 바로 잡는 중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또한 한여름에 바깥에서 미니 트램폴린에서 몇 시간씩 뛰게 하는 체벌을 했다. 잠깐 쉬기라도 하면 부정한 아이라고 부르면서 이 아이는 악마가 맞다 라고도 써 있었습니다. 쉬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다시 땡볕으로 돌아가라고 선인장을 들고 찌르고 쉬면 찌르고 쉬면 찌르고 애가 너무 힘들어서 찌르는데도 꼼짝을 못해. 그랬더니 엄마가 악마가 씌어서 찌르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거라고 일기장에 그대로 써 있었습니다. 경찰이 증거 수집하러 갔을 때 트램폴린을 찾았는데요. 땀을 얼마나 쏟았는지 트램폴린 중간에 칼슘 굳은 자국이 아주 두꺼웠어요. 땀을 미친 듯이 쏟아냈던 거죠.
트램폴린을 지지하고 있던 그 바닥 콘크리트도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또 아들의 일기장에는 엄마가 나를 굶긴다. 그걸 금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에게 감옥이나 가라 라고 한다. 엄마가 나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읽는데 슬퍼요. 루비는 일기장에 이 모든 걸 사랑해서 하는 거다 라고 써놨고요. 또 조디가 그랬다. 성령이 말하고 있다고. 이 아이들의 선택으로 내 삶을 망가지게 두지 말라고. 아이들이 첫 번째로 도망갔을 때도 일기장에 써 있었는데 그때 아들을 찾고 정말 끔찍한 학대가 벌어졌어요. 아이를 묻기 시작한 게 이 도망가고 나서 찾았을 때부터거든요. 아이를 처음 묶었고 아령을 달아도 받고 이것도 못 믿어서 결국은 손목과 발목을 이렇게 뒤로 수갑을 채우고 엎드리게 해서는 손에 있는 수갑과 발목에 있는 수갑을 밧줄로 연결해서 삼계탕 자세, 그 자세로 가둬두었다. 이때 남자아이가 상처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아마 팔목이랑 발목이 많이 아팠겠죠. 허리도 아팠을 거고. 너무 가여워. 루비의 일기에는 아이들이 더 심해진다면서 우리는 이제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 집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왜 루비 집을 쳐들어갔을 때 루비 집이 곧 이사할 집처럼 어수선했던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 거를 아빠인 케빈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 정말 이사 갔었으면은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학대를 했겠죠. 이사를 왜 가려고 결심을 한 줄 아세요? 루비 일기장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보면 큰 땅을 사서 그 땅 안에 집에서 살 건데 거기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트랙터도 살 거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시원한 집 안 팬트리에 앉아있게 하고 애들이 내가 이겼다, 자기들이 이겼다 라고 생각하게끔 둘 거다. 그리고 나선 팝! 진짜 팝이라고 써있어요. POP. 우리는 아이들을 뜨거운 감자처럼 사막에 내던질 거다. 루비는 항상 아들에게 넌 너무 죄가 많아서 결국엔 감옥에 가게 될 거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러셀이 두 번째 도망갔을 때 경찰 불러달라고 한 거잖아요. 차라리 감옥을 가려고. 근데 이게 진짜 슬프지 않아요? 우리 엄마를 신고하려고 아니면 조디를 신고하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감옥에 가려고 경찰을 불렀던 거야. 근데 경찰들이 도와주겠다고 괜찮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괜찮다고 믿어온 세계관이 반대로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둘이 잡히고 나서 미디어에서는 유명 가족 블로거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고 특필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이 이야기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고 또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시라는 여자가 자기는 티네이저 때 조디 집에서 1년 정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시가 교화가 필요해서 부모님이 조디의 권유로 조디 집에를 보낸 거예요. 조디는 이제 너희 부모 갔어. 내가 널 가르칠 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를 덕테이프로 묶고 가둬놨었대요. 루비 자녀한테 했던 거랑 방식이 똑같죠. 어쩔 때는 쫓겨나서 눈 속에서 자야 하기도 했대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너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대요. 이 주변 사람 증언도 막 나오는데요. 조디랑 제시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제시랑 비슷한 또래의 아이랑 부모가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플레이 데이트를 잡아놓으면 꼭 취소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나게 통제를 한 거예요, 조디가. 아무도 못 만나야지 내가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다른 사람 말이 귀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조디가 제시한테 너는 방문도 닫아선 안 돼. 안 그러면 너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자위를 할 거야 라고 했대요. 근데 제시는 자위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대요. 조디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그렇구나 인정을 했대요. 안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너무 가여워. 그리고 제시 너는 포르노에 중독됐어 라고 했지만 포르노도 뭔지 몰랐대요. 조디 말을 거부하면 학대하니까 그냥 다 알았다고 하고 말을 듣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쵸? 제시는 16살에 경찰서까지 갔었대요. 입이랑 몸에 테이프를 붙여놨었어 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한 사건 시간을 묻는데 답을 잘 못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화가 난 10대라고 치부해 버렸대요. 자, 이 미친 짓의 중심에 있는 조디 힐데브란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녀는 1969년생이고 애리조나 투손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한 명이었고 아주 전형적인 모르몬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라면서 항상 모든 걸 혼자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걸 해내지 못했을 땐 늘 두려움이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본인이 당한 그대로를 다른 애들한테 하면서 안갚음을 했던 게 아닐까요? 그녀는 청소년기 때 농구 선수도 했었고 뷰티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웃고잉한 아이였는데 스스로 10대 때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을 쳤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조디는 어렸을 때 완벽한 아이의 길을 걸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2020년에 책을 썼는데 You are not enough. 넌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 보면은 7살 때부터 티네이저 남자애들한테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했고 침묵했어야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0대 때까지 거의 잊고 살다가 이때의 충격을 이렇게 어렸을 때 받은 지속적인 학대는 보통 성인이 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 진단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 트라우마의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거라고 해요. 어렸을 때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 가해자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녀를 괴롭혔던 건 남자였잖아요. 이제 조디는 본인이 힘과 통제력을 가졌다고 느끼니까 남자를 타겟으로 하고 괴롭히는 거죠. 90년대에는 푸에르토리코 선교도 갔었대요. 이게 참 인트레스팅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 시대에 해외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였거든요. 저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이던 모르몬 선교사들은 다 백인 남성이었어요. 이 말이 뭘 의미를 하냐면 조디가 말빨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르몬교들은 선교를 나가면 하루에 말 걸 사람 수를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선교인 1명당 10명 정도는 새로 말 걸기, 접촉해야 하기 이런 룰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저라면은 진짜 못했을 거예요. 오늘 낯선 사람 10명이랑 얘기해서 모르몬 교회에 대해서 저는 기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조디랑 같이 선교 갔던 사람의 증언으로는 조디는 세례를 받도록 설득시키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간부들이 다 조디를 보고 배우라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했대요. 막 눈물도 흘리면서 성령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전도가 됐대요. 조디랑 같은 팀에 있었던 다른 선교자는 조디가 너무 잘하니까 본인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디는 팀에 속해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변화를 창조한 건 본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말빨 좋은 사람들은 사기꾼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보인다니까요. 루비도 어떻게 보면 조디랑 비슷한 사람인 거죠. 조디는 모르몬교를 오피셜하게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루비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비공식적으로 전파하는 모르몬교 신자인 셈이었죠. 이런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처음 루비가 조디를 만났을 때는 루비도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 조디를 찾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비의 8 Passengers라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200만이 넘었었고 조회수는 10억 회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루비도 본인 채널이 커질수록 더 압박을 느꼈겠죠.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묻고 싶게 만들어야 하니까 또 집도 깨끗해야 하고 아이들 식사도 잘 챙겨야 되고 아이들의 예의 범절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 모습도 예뻐 보여야 되고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은 이 대충 어떤 기분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진 삶을 살면 자신에게 실망할 기회가 더 많이 아주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기준에 못 미쳐 이런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조디도 루비처럼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기준에 부합해야 했던 거죠. 과거에 완벽주의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섭식 장애도 있었다고 고백을 했었거든요. 섭식 장애에는 거식증, 폭식증 등이 해당이 됩니다.
조디는 자기 감정을 표출할 기회도 없었다고 해요. 애들은 슬프면 과도하게 슬퍼하기도 하고 삐지면 말도 안 되게 화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시절을 통제당했던 거예요. 1993년에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을 낳았는데 3년 만에 이혼했고요. 이혼 이런 거는 모르몬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했대요. 논문을 쓰는데 이 모르몬교 종교적 관점으로 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부터 조디의 상담 철학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디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성에 대한 여러 룰을 제시를 했는데 1. 혼전 성관계 금지 2. 자위행위 금지 3. 포르노 같은 음란물 금지. 근데 그런 식의 강한 메시지는 모르몬교에게 아주 잘 먹혔습니다. 협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또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인터넷 복음이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포르노 공포가 생겼거든요. 조디는 교회랑 같이 12단계 중독 치료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디는 중독 문제를 다룰 때 꼭 중독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넌 괴물이야, 넌 중독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면허 정지까지 갔었던 거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테라피스트들이 쓰는 그 진단과 통계 매뉴얼이 있거든요. 정신건강장애의 성격책 같이 여겨지는 건데요. 이 책에는 섹스 중독이나 포르노 중독 코드가 따로 없습니다. 섹스나 포르노 중독에 관련해서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죠. 조디는 테라피스트이기도 하고 모르몬 교이기도 하고 중독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이니 모르몬 교회에서 승인된 심리치료사 목록에 올라가게 됐어요. 교회 커뮤니티가 이 여자를 계속 추천을 해주고 밀어줬습니다. 조디는 주로 성에 집착하는 남성과 그런 남성을 만나고 난 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조디는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조디 강의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Welcome to the Empowering Joy class. I'm Jody Hildebrandt. I am sure you're here because you have a desire to heal, a desire to have joy in your life and connection in your relationships. I have that same desire, not only for myself, but also for you. And so I'm very aware that many people are coming and they feel like they can't figure out how to have those things, joy, connection, clarity. And the truth is that you can. Those of you who have been given a diagnosis, I want to tell you that your diagnosis is not who you are. It's not you. The truth is that you can change. You just need education. You need the correct education. You need to understand about the power of your agency and what your agency/your choice has the power to do. 사이비 종교 주교들을 보면요. 성경 구절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사실 종교라는 거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성경 말씀들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좋은 지도자, 교회, 종교를 선택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모르몬교는 성적 수치심을 많이 포커스를 했는데요. 모르몬교 핵심적인 믿음 중 하나가 가족은 영원하다라는 거거든요. 가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아직도 모르몬교 안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70년대처럼 손가락질을 좀 받는다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과 가족 이 연결고리를 연결시키면 남자들은 와이프가 싫어할 만한 폰, 누드 사진 이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조디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와이프와 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제 말을 들으시오. 근데 이 전제 조건이 너무 조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지 않나요? 어떤 지도자가 저한테 당신 딸을 위해서라면 내 말을 들으세요 이러면 저 완전 미치죠. 이때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타겟이었고 또 도움이 절실하든 안 하든 가끔은 남의 말을 들을 때가 마음이 편해요. 내가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편할 때도 있죠. 이런 거를 교묘히 잘 이용을 한 거죠. 감옥에 잡혔을 때도 루비는 조디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울면서 사람들이 왜곡된 현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이 둘은 따로 구속되어 있었는데요. 경찰을 통해서 서로의 말을 듣게 되기 시작하면서 루비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점점 걷혔습니다. 조디가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마도 감형을 받으려고? 이때 루비는 왜 조디가 사실대로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디는 계속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계속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사진 속에 있는 이 애들 상처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한 거다. 근데 묶어놓긴 했어. 근데 움직여서 다친 거니까 상처를 내가 냈다고는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루비는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면 스트레스에 엄청 받을 때는 계속 그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잠시 한 발짝 떨어져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각을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루비도 어쨌든지 억지로라도 상황에서 벗어나더니 서서히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던들 루비의 잘못이 합리화가 되는 건 아니죠. 마지막에는 경찰이 협상 제안을 합니다. 6개의 죄 중에서 4개를 인정하고 감옥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을 가는데 각 죄목마다 1년에서 15년형을 연달아 받을 거라고 판정이 됐어요. 최소 총 4년에서 최대 60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60년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타주는 최대 30년까지만 실제 복역을 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루비 유죄 선고는 2024년에 받았거든요. 4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없고요. 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가석방 심사가 2026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있습니다. 조디는 최종 발언에서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이 빨리 치유되어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디는 아마도 출소한 뒤에도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할 거라고. 조정을 좋아하는, 컨트롤 좋아하는 그 패턴, 그거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 컨트롤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후 조디는 지인에게 전화를 또 해서 그게 녹음이 돼서 또 오픈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덫을 놔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5개월째 기도를 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신께서 응답을 주셨어. 당신의 모범과 말의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 나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행복해. 축복의 말씀은 아주 클리어해. 본을 보이는 것만큼 강력한 example은 없다. 감옥에 가는 것만큼 좋은 희생의 example이 어디 있겠어. 이제 형을 채우고 나가서 내가 이 깨달은 복음을 가르칠 거야. 난 그렇게 할 거야. 절대 세상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학대한 부분을 쏙 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나요? 2025년 작년 3월에 공식적으로 케빈과 루비는 이혼 처리가 되고요. 같은 해인 12월 케빈은 베카라는 여성분과 재혼을 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정말 행복하시길. 특히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후에 최근 업데이트로는 둘째 딸 셰리는 엄마와 완전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였던 첫째 아들 체드는 여전히 엄마한테서 편지가 온다고 해요. 체드 또한 엄마에 대한 애정이 당연히 있겠죠.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듯한 태도를 TV쇼에 나와가지고 비춘 적도 있고요. 쉽지 않겠죠. 엄마인데. 그리고 이 4명의 더 어린 아이들은 신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첫째랑 둘째는 스스로가 인터뷰 같은 거를 나서서 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조디라는 사람의 이 극악함을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오픈했어요. 했지만 어린아이들은 이제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있어서 어디에도 정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잘 살고 있길.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믿으려고요. 오늘 준비한 미국 사건 사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바이.